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코코넛 도둑의 달콤한 복수. 2010년 브라질의 한적한 해안 마을 바이아주의 작은 어촌에는 도나 마리아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을 지키고 있는 터줏대감이었고 손맛 좋은 요리로 유명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을 좋아했고 그녀가 만드는 코코넛 파이를 먹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골칫거리가 있었다. 바로 마을에서 코코넛 도둑이라 불리는 장난꾸러기 청년 조아킹이었다. 조아킹은 어려서부터 온갖 말썽을 피우며 자랐고 특히 도나 마리아의 마당에서 코코넛을 훔쳐가는 걸 즐겼다. 할머니, 이 코코넛은 땅에 떨어진 거잖아요. 버려질 뺀 제가 먹는 게 낫지 않나요? 그가 이렇게 말하면 도나 마리아는 헛기침을 하며 손을 내저었다. 땅에 떨어진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떨어뜨린 거겠지. 네가 그렇게 살다간 언젠가 크게 혼날 날이 올 거다. 하지만 조아킹은 도나 마리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친구들과 함께 더 큰 장난을 치기로 했다. 도나 마리아의 집에 몰래 들어가 코코넛을 한가득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조아킹과 친구들은 가만히 도나 마리아의 마당으로 숨어들었다.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커다란 야자수는 마을에서도 유명한 나무였다. 조아킹은 나무에 올라가서 코코넛을 따기 시작했고 친구들은 밑에서 조용히 받아 담았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조아킹이 싱글벙글하며 내려왔을 때 갑자기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놈들, 감히 내 코코넛을 또 훔치러 왔구나. 도나 마리아였다. 조아킹과 친구들은 깜짝 놀라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도나 마리아는 손에 커다란 냄비를 들고 있었고 그것을 쾅쾅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다. 이 도둑놈들,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간다. 조아킹은 순간적으로 도망칠 구멍을 찾았지만 도나 마리아가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막아섰다. 결국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할머니, 이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코코넛 파이를 만들어 팔아서 그 돈으로 할머니께 보답할게요. 도나 마리아는 눈을 가늘게 뜨며 조아킹을 바라보았다. 그래, 네가 정말 내 코코넛을 값지게 쓸 수 있다면 봐주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내일 아침부터 내 밑에서 일해. 그리고 코코넛 파이를 만들어서 팔 거야. 그 돈은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기부할 거다. 조아킹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친구들도 마지못해 수긍했다. 다음 날부터 조아킹과 친구들은 도나 마리아의 가르침을 받으며 코코넛 파이를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맛있는 파이를 구워낼 수 있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장난꾸러기들이 진지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다. 어머, 이 파이 정말 맛있어요. 조아킹이 만든 거라고? 믿을 수가 없네. 입소문이 퍼지자 파이는 금방 동이 났고
가게 앞에는 긴 줄이 생겼다. 그 덕분에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돈도 충분히 모을 수 있었다. 조아킹은 처음엔 마지못해 일을 했지만 점점 코코넛 파이를 만드는 재미에 빠졌다. 그리고 도나 마리아의 부지런함과 마을을 생각하는 마음에 감탄하게 되었다. 할머니, 이제 저도 제 가게를 하나 차려볼까요? 도나 마리아는 껄껄 웃으며 조아킹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럼 네가 진짜 장사꾼이 되는 날이 오겠지. 하지만 앞으로는 정정당당하게 일해서 벌어야 한다. 알겠지? 조아킹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다. 몇 년 후 그는 조아킹의 코코넛 파이라는 가게를 열었고 그곳은 바이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디저트 가게 중 하나가 되었다. 한때 코코넛을 훔쳐가던 소년이 이제는 코코넛 파이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 가게의 한쪽 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위대한 스승 도나 마리아 할머니 덕분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면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조아킹은 처음에는 장난꾸러기 도둑이었지만 도나 마리아의 가르침을 통해 성실하게 일하는 법을 배웠고 결국 자신의 능력을 살려 성공적인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변화할 수 있으며 노력과 진심이 더해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전합니다. 제목 어머니의 마지막 패스. 2010년 브라질 상파울루의 작은 마을. 좁은 골목길을 따라가면 작은 축구장이 하나 있었고 그곳에는 언제나 한 소년이 공을 차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루카스. 루카스의 꿈은 프로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홀로 그를 키웠다. 가난했지만 어머니는 루카스의 꿈을 누구보다도 응원했다. 루카스, 네가 축구를 할 때 가장 행복해 보이더라.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 어머니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살면서도 루카스에게 낡았지만 튼튼한 축구화를 사주었다. 그 축구화는 루카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다. 그러나 시련은 갑자기 찾아왔다. 어느 날 어머니가 시장에서 쓰러졌다.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그녀는 중증 질환을 앓고 있었고 치료비가 엄청나게 필요했다. 루카스는 밤마다 기도했다. 하나님, 저희 엄마를 살려주세요. 뭐든 할 테니까요.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 침대에서 일어날 힘조차 없게 되었다. 루카스, 네가 축구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구나. 어머니는 힘겹게 손을 뻗어 그의 볼을 어루만졌다. 어머니의 치료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던 루카스는 좌절했다. 그런데 그때 마을에서 작은 축구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승 상금이 어머니의 치료비만큼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대회에 참가했다. 결승전 날 루카스는 어머니의 병상에 가서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오늘 꼭 이길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어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가 뛰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이미 행복해.
경기장으로 향하는 루카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경기가 시작되었고 루카스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뛰었다. 그는 빠르고 강렬한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따돌렸고 연이어 슛을 날렸다. 하지만 골은 쉽게 들어가지 않았다. 경기가 끝나기 1분 전 동점 상황. 그때 루카스에게 결정적인 패스가 왔다. 그러나 수비수 2명이 달려들었다. 순간 그는 멈칫했다. 그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루카스, 네가 꿈꾸던 순간이잖아. 주저하지 마. 슛을 날려. 루카스는 눈을 감고 강하게 슛을 찼다. 공은 날아가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다. 그의 팀이 우승했다. 루카스는 우승 트로피를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 우리 이겼어요. 이제 치료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병실에 들어선 순간 그는 멈춰 섰다. 어머니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이미 조용히 눈을 감은 상태였다. 루카스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흐느껴 울었다. 엄마, 나 해냈어. 보셨어요?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마치 어머니가 조용히 그를 안아주는 것 같았다. 10년 후 2020년 브라질 국가대표팀의 한 선수가 월드컵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었다. 그 선수는 바로 루카스였다. 경기가 끝나고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았다. 엄마, 나 여기까지 왔어요. 나 이제 엄마가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선수 됐어요. 그날 밤 상파울루 하늘에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응원은 우리를 끝까지 나아가게 한다. 루카스는 어머니의 사랑과 희망 덕분에 꿈을 이루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믿음과 응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다. 제목, 축구공 하나로 바꾼 운명. 2010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가 파벨라의 골목길은 항상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공을 차는 소리로 가득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축구를 좋아하는 소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마르셀루. 마르셀루는 하루 종일 축구공을 차며 놀았다. 그러나 그의 꿈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었다. 그는 브라질 국가대표가 되어 월드컵에서 뛰는 것을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축구화를 살 돈조차 없었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어느 날 마르셀루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공터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때 낡은 자동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좋아, 계속해봐. 그 남자는 가만히 서서 아이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르셀루는 평소처럼 공을 자유자재로 다루며 드리블을 했고 날카로운 슈팅을 날렸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프로 선수처럼 유연하고 빠릿했다. 경기가 끝나자 그 남자가 마르셀루에게 다가왔다. 너 축구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마르셀루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유소년 축구팀을 운영하는 카를로스 코치라고 해. 너처럼 재능 있는 아이를 찾고 있었어. 카를로스 코치는 마르셀루에게
자신의 팀에서 훈련 받아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마르셀루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이내 걱정이 앞섰다. 저희 집은 돈이 없어요. 유니폼도 축구화도 살 수 없어요. 카를로스 코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내 재능을 보면 그 정도는 투자할 가치가 있지. 그렇게 마르셀루는 코치의 팀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기존 선수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았다. 정식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기본기부터 다시 배워야 했다. 그러나 마르셀루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새벽부터 훈련장에 나와 드리블을 연습했고 늦은 밤까지 슈팅을 반복했다. 그의 노력은 곧 결과로 나타났다. 몇 달 후 열린 유소년 리그에서 마르셀루는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빠른 드리블과 날카로운 슈팅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었고 결승전에서는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그 경기를 보러 온 사람들 중에는 한 명의 특별한 인물이 있었다. 바로 브라질 프로 축구팀의 스카우트였다. 그는 경기 후 카를로스 코치를 찾아왔다. 저 소년 마르셀루라고 했죠. 우리 팀 유소년 아카데미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르셀루는 브라질 프로팀의 유소년 선수로 발탁되었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2020년 브라질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경기장에 입장했다. 그중 한 선수 등번호 10번을 단 선수가 관중석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바로 마르셀루였다.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거창한 기회가 아니라 좁은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차던 축구공 하나였다. 작은 기회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 마르셀루처럼 현실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운명은 바뀔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제목 리우의 별빛 아래에서 2010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카니발이 한창이던 어느 밤 화려한 퍼레이드와 삼바 리듬이 거리 곳곳을 채웠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춤을 추고 밤하늘에는 불꽃이 터졌다. 그 빛나는 축제 속에서 마르코스와 이사벨라는 운명처럼 만났다. 마르코스는 리우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낮에는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하는 청년이었다. 반면 이사벨라는 상파울루에서 온 여행자로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러 왔다. 그날 밤 이사벨라는 친구들과 삼바를 추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다.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손을 붙잡아 주었다. 조심해요. 깊고 따뜻한 눈동자를 가진 청년 마르코스였다. 이사벨라는 부끄러워하며 웃었고 마르코스는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삼바 춤출 줄 알아요? 조금.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춤을 추며 밤을 보냈다. 북소리에 맞춰 발을 맞추고 손을 잡고 웃음을 나누었다. 그 후 이사벨라는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야 했지만
두 사람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마르코스는 그녀를 위해 매일 밤 리우의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었고, 이사벨라는 상파울루의 바쁜 일상 속에서 마르코스의 메시지를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이사벨라가 다시 리우를 찾았다. 마르코스는 그녀를 바닷가로 데려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날 수 있을까? 이사벨라는 잠시 망설였다. 너무 멀잖아. 우린 다른 도시에서 살아. 마르코스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거리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 아닐까? 그 순간 파도가 부드럽게 해변을 적셨고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였다. 이사벨라는 마르코스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장거리 연애는 어려웠고 이사벨라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부딪혔다. 상파울루에서 좋은 직장을 구한 그녀에게 리우에 사는 마르코스와의 사랑은 불안한 미래처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마르코스가 뜻밖의 결정을 내렸다. 그는 상파울루로 떠나기로 했다. 건축가는 어디서든 꿈을 그릴 수 있어. 네가 있는 곳이라면 나도 거기서 내 길을 찾아볼게. 이사벨라는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눈물이 흘렀다. 정말 나 때문에 모든 걸 바꿀 수 있어? 마르코스는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다. 네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야. 나는 그걸 지키고 싶어. 10년 후 2020년 상파울루, 한 건축 사무소 앞에서 한 남자가 작은 카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곳은 마르코스와 이사벨라가 함께 운영하는 카페였다. 이사벨라는 바리스타로, 마르코스는 건축가로 일하며 함께 꿈을 꾸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리우에서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손을 잡고 춤을 췄다. 별빛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 사랑은 거리보다 마음의 간절함으로 이어진다. 마르코스와 이사벨라는 서로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었다.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다.